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시니어 법률 상담소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가족 간 증여와 관련된 법률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사연을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광주에 사는 김영희라고 합니다. 딸이 결혼을 앞두고 있어서 전세 자금으로 1억 원을 보냈는데 갑자기 국세청에서 2천만 원의 세금을 내라고 하네요. 평생 모은 돈으로 내 딸을 도와주는 게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 다른 사연도 있습니다. 대전에 사는 최영수입니다. 미국 유학 가는 손녀를 위해 3천만 원을 보냈는데 몇 달 후 증여세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손녀 공부시키는데 무슨 세금이냐며 화가 났지만 결국 대출까지 받아서 세금을 냈습니다. 이런 상황들 많은 분들이 겪고 계실 텐데요. 오늘은 20년간 가족 관련 법률 업무를 전문으로 다뤄온 변호사님과 함께 이 문제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방금 들으신 사연들처럼 가족을 도우려다가 예상치 못한 세금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안녕하세요. 네, 정말 안타까운 사연들입니다. 제가 20년간 법률 업무를 하면서 가장 많이 받는 상담이 바로 이런 가족 간 증여 문제입니다. 대부분 선의로 가족을 도우려다가 법적 문제에 휘말리시는 경우가 많아요. 최근에 국세청에서 가족 간 거래를 더 자세히 들여다본다고 하던데 왜 그런 건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국가 재정 상황을 말씀드리면 최근 세금 수입이 예상보다 85조 원이나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기존에 놓쳤던 세금까지 더 꼼꼼히 찾아내려고 하고 있어요. 특히 주목할 점은 2025년 5월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제도입니다. 세무 공무원이 추가로 찾아낸 세금의 10%를 성과급으로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쉽게 말해서 세무 공무원들이 더 열심히 세금을 찾아낼 인센티브가 생긴 거죠. 그럼 예전보다 훨씬 까다로워졌다는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예전에는 대기업이나 고액 연봉자들만 주로 조사 대상이었는데 이제는 일반 가정의 평범한 거래까지도 컴퓨터 시스템이 자동으로 검사합니다. 예를 들어 대구에 계신 76세 이명숙 할머니께서 손자에게 매달 150만 원씩 보내셨는데 1년에 1,800만 원이 되니까 시스템에서 이건 조금씩 나눠서 하는 증여 아닌가? 라고 표시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경우에 특히 주의해야 하나요? 제가 20년간 상담하면서 발견한 국세청이 특히 주목하는 4가지 위험한 패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정기적인 송금 패턴입니다. 매달 같은 날짜에 같은 금액을 보내는 경우 시스템에서 바로 포착됩니다. 대구의 최형식 씨 71세 분은 취업준비생 손자에게 매달 170만 원씩 보내다가 2년 후 세무조사를 받아서 누적 금액 4천만 원에 대해 800만 원의 세금을 내셨어요. 둘째, 송금 직후 자산 구입입니다. 창원의 박미영 씨는 딸에게 2,500만 원을 보냈는데 딸이 바로 그 돈으로 자동차를 샀더니 2달 후 국세청에서 조사 나왔습니다. 셋째, 소득 대비 과도한 지출입니다. 연봉 2,600만 원인 아들이 갑자기 4천만 원짜리 결혼식을 올리면 세무서에서 누군가 도와준 거 아니냐며 부모 계좌를 조사합니다. 넷째, 미성년자 계좌 송금입니다. 초등학생 손주 통장에 매달 저금하는 경우 국세청에서는 ATM 기록과 송금자 추적을 통해 누가 입금했는지 다 파악할 수 있어요. 그럼 가족을 도울 방법이 아예 없는 건가요? 아닙니다.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법적 기준을 정확히 알고 제대로 된 절차를 따르시면 됩니다. 먼저 기본 한도를 알아두세요.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는 10년간 총 5천만 원까지 세금 없습니다. 그리고 조부모가 미성년 손주에게 돈을 준다 하면 10년간 총 2천만 원까지 세금 없습니다. 형제 자매나 삼촌 이모가 조카에게 용돈을 준다 하면 500만 원까지 세금 없습니다. 중요한 점은 10년간 누적 금액이라는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20년 경력으로 터득한 5가지 핵심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송금 메모를 법적 증거로 활용하세요. 돈을 보내실 때 이체 메모에 구체적인 목적을 적으세요. 4월 생활비,
대학 등록금, 병원비 지원, 월세 보조 이런 식으로요. 절대 사랑의 용돈 같은 애매한 표현은 쓰지 마세요. 법정에서 이런 메모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그럼 딸 결혼 자금으로 1억 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 대액 증여 시 분할 증여 활용. 한 번에 큰 금액을 주시면 바로 증여세 대상이 됩니다. 부산의 60대 정미형 씨는 딸 결혼 전세 자금 1억 5천만 원을 한 번에 보내다가 3,240만 원의 세금을 내셨어요. 대신 이렇게 하세요. 1억 원이 필요하다면 먼저 올해 5천만 원을 증여하세요. 이건 10년간 증여세 면제 한도 내에서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내년 1월에 다시 5천만 원을 증여하시면 되는데 이것도 새로운 10년 한도가 시작되니까 세금이 없어요. 그럼 딸이 당장 1억 원이 다 필요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죠? 그럴 때는 차용증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올해 5천만 원은 증여하고 나머지 5천만 원은 빌려주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대여금이니까 증여세가 붙지 않습니다. 차용증은 어떻게 써야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차용증을 대충 쓰시면 나중에 세무서에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야 해요. 첫째, 금액을 정확히 써야 합니다. 숫자로만 쓰지 마시고 금 1억 원정이라고 한글로도 함께 적으세요. 예를 들어 금 1억 원정, 괄호 1억 원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둘째, 무엇 때문에 빌려주는지 목적을 명확히 써야 해요. 자녀 전세자금 지원이라고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셋째, 언제부터 어떻게 갚을지 상환 계획을 써야 합니다. 2026년부터 매월 50만 원씩 상환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적으시고요. 다른 주의사항도 있나요? 네, 작성 날짜를 꼭 써야 하고 차용인과 대여인이 모두 서명하고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도장보다는 펜으로 직접 서명하는 게 더 좋아요. 필체가 다르니까 진짜 본인이 쓴 거라는 증거가 되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부모님과 자녀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작성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나중에 우리는 이런 약속을 한 적이 없다고 하면 곤란하잖아요. 실제로 돈을 갚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아니요. 차용증을 썼으면 실제로 갚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월 50만 원이 부담스러우면 10만 원이라도 매달 꼬박꼬박 갚으세요. 이체할 때 메모에 3월분 원금 상환이라고 꼭 적어주시고요. 만약 자녀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져서 못 갚겠다 하면 상환 계획 변경 약정서를 다시 작성하시면 됩니다. 사업 부진으로 월 10만 원씩만 상환이라고 써서 다시 서명받으시면 법적으로 문제 없어요. 법적 꿀팁인데요. 2억 1,700만 원까지는 무이자로 빌려줘도 법적 문제가 없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했는데 만약에 나중에 분실하면 어떻게 되나요?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차용증 같은 서류들은 반드시 5년 이상 잘 보관하셔야 해요. 세무서에서 조사 나올 때 증거가 없으면 정말 곤란하거든요. 하지만 실제로 부산의 김영철 씨 72세분 사례를 보면 차용증 원본을 잃어버려도 다른 증거가 있으면 인정받을 수 있어요. 김 씨는 아들 유학자금으로 8천만 원을 지원했는데 차용증을 분실하셨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김 씨가 아들에게 보낸 메시지에 등록금하고 생활비로 8천만 원 빌려줄게. 2년 후부터 갚으면 되라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세무서에서 이 카톡을 보고 실제로 대여금이라고 인정해줬어요. 카톡도 법적 증거가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요즘은 카톡, 문자 메시지, 이메일 모두 법적 증거로 인정됩니다. 그러니까 가족들과 돈 얘기할 때도 카톡으로 주고받은 대화는 절대 지우지 마세요. 나중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보관해야 할 서류들을 정리해드리면 차용증, 송금 내역서, 상환 기록, 그리고 카톡 대화까지 모두 5년간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현금으로 주면 세무서에서 모르지 않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자녀에게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직접 해당 기관에 납부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손자 대학 등록금을 도와주고 싶으시면 손자 통장에 돈을 보내지 마시고 할아버지가 직접 학교에 가서 등록금을 내세요. 전세금도 마찬가지로 딸에게 돈을 주지 말고 아버지가 직접 집주인 통장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세무서에서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인천의 이수진 씨 59세 분이 좋은 예시인데요. 딸 대학 등록금 1,200만 원을 학교에 직접 납부하셨어요. 나중에 세무서에서 조사 나왔을 때 등록금 납입 영수증만 보여줬더니 아, 교육비 지원이네요 하고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직접 납부하면 왜 더 안전한 건가요? 세무서 입장에서 보면
명확하거든요. 학교에 직접 낸 돈은 교육비고 병원에 직접 낸 돈은 의료비예요. 이런 건 법적으로도 부양 의무의 범위 안에서 당연한 지출로 봅니다. 하지만 자녀 통장에 현금을 보내면 이 돈이 정말 교육비로 쓰였나? 다른 용도로 쓴 건 아닌가? 하고 의심하게 되죠. 그러니까 목적이 명확한 경우에는 직접 납부 방식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세무조사 통지서가 온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당황하지 마세요. 세무조사 통지서가 온다고 해서 무조건 세금을 내야 하는 건 아니거든요. 차근차근 대응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이 뭔가요?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즉시 전문가에게 연락하세요. 세무사나 변호사 말이에요. 비용이 좀 들더라도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잘못 대응했다가 내지 않아도 될 세금까지 내게 되면 전문가 비용보다 훨씬 큰 손해를 보거든요. 특히 세무서 공무원과 직접 대화할 때 실수로 한 말이 나중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 전문가를 찾는 동안에는 뭘 해야 하나요? 증거 자료를 정리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자료들을 찾아서 정리하세요. 통장 거래 내역은 물론이고 차용증이 있으면 차용증, 카카오톡 대화 내용도 캡처해 두시고 병원비나 등록금 영수증 같은 것들도 모두 모아서 전문가에게 보여주세요. 증거가 많을수록 유리해집니다. 세무서에서 조사 나왔을 때는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하나요? 솔직하게 대응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진짜 자녀 생활비나 교육비로 준 거라면 당당하게 주장하세요. 거짓말하거나 숨기려고 하면 오히려 더 의심받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무리하게 우기지 마시고 일부는 인정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생활비 증거는 충분한데 용돈 부분 증거가 부족하다면 용돈 부분만 증여로 인정하고 세금을 내는 게 전체를 다 증여로 몰리는 것보다 낫거든요. 실제 사례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안산의 박종철 씨 75세 분 사례가 좋은 예시입니다. 손자에게 10년간 매달 200만 원씩 총 2억 4천만 원을 보내셨는데 세무조사가 나왔어요. 다행히 박 씨는 병원비 영수증, 대학 등록금 납입 증명서, 월세 계약서 등을 모두 잘 보관하고 계셨거든요. 전문가와 함께 이 자료들을 정리해서 제출했더니 2억 4천만 원 중에서 1억 7천만 원은 생활비와 교육비로 인정받았어요.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됐나요? 나머지 7천만 원은 증거가 부족해서 징여로 인정됐지만 그래도 1,400만 원의 세금만 내면 됐어요. 만약 준비가 안 됐다면 2억 4천만 원 전체가 징여로 몰려서 최대 5천만 원까지 세금을 낼 뻔했거든요. 결국 미리 준비하고 전문가와 함께 체계적으로 대응한 덕분에 3,600만 원을 절약한 셈이죠. 부부간에는 어떤 특별한 혜택이 있나요? 배우자 간 증여는 훨씬 유리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는 10년간 5천만 원까지만 증여세 없이 줄 수 있고 조부모가 손주에게는 2천만 원까지만 가능한데 배우자에게는 무려 10년간 6억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어요. 6억 원이라니 정말 큰 차이네요. 그렇죠. 자녀에게 주는 5천만 원과 비교하면 무려 12배나 많은 금액이에요. 이렇게 혜택이 큰 이유는 부부는 법적으로 하나의 경제 공동체로 보기 때문입니다. 서울의 박춘배 씨 78세는 아파트를 팔아 5억 원을 아내 통장으로 보냈는데 결혼 50년 동안 함께 모은 재산이고 아내가 관리하는 게 편해서라고 설명하니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배우자에게 증여할 때도 주의할 점들이 있나요? 네. 배우자 간 증여는 혜택이 크지만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어요. 먼저 증여계약서를 꼭 작성하셔야 합니다. 우리 부부인데 굳이 계약서까지 써야 하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나중에 세무서에서 이게 정말 증여인가요? 아니면 그냥 생활비인가요? 라고 물어볼 때 명확한 증거가 되거든요.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증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셔야 해요. 많은 분들이 부부간에는 신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오해하시는데 6억 원 이하라서 세금은 안 내지만 신고는 해야 합니다. 신고를 안 하면 나중에 가산세가 붙을 수 있어요. 세금은 없지만 신고 의무는 있다고 기억하세요. 혹시 부부 사이가 안 좋아져서 이혼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요.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이혼하시면 세금을 다시 내야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2023년에 남편이 아내에게 5억 원을 증여했는데
2027년에 이혼하면 이 증여가 진짜 부부간 증여였나? 아니면 이혼을 염두에 두고 재산을 숨기려고 한 건 아닌가? 라고 의심받을 수 있거든요. 그럼 부부 관계가 좋지 않을 때는 배우자 증여를 피하는 게 나을까요? 그렇죠. 부부 관계에 문제가 있거나 이혼 가능성이 있다면 배우자 증여는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해요. 차라리 자녀들에게 직접 증여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할 때는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나요? 부동산은 특히 조심하셔야 해요. 등기부등본에 증여 원인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간혹매매라고 적어서 증여세를 피하려는 분들이 계신데 이건 절대 안 됩니다. 나중에 실제 매매 대금 이동이 없었다는 게 밝혀지면 더 큰 문제가 생겨요. 정직하게 증여라고 적고 증여 계약서도 함께 작성해서 등기소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배우자 증여도 제대로 준비해서 해야 한다는 말씀이네요. 맞습니다. 6억 원까지 세금 혜택이 있다고 해서 아무 준비 없이 하시면 안 돼요. 증여계약서 작성, 3개월 내에 신고, 이혼 시 추징 가능성, 부동산 등기 문제까지 모두 고려해서 신중하게 진행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당부 말씀 부탁드려요. 2025년 5월부터는 세무공무원 성과급 제도가 시작됩니다. 더 이상 가족이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버리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내용을 들었는데 어르신들이 꼭 기억해야 할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겠어요? 네, 정말 중요한 부분이니까 천천히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어르신들이 자녀나 손주를 도우실 때 이 5가지만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가 뭔가요? 첫 번째, 돈을 보내실 때 송금 메모를 구체적으로 쓰세요. 그냥 용돈 이렇게 쓰지 마시고 3월 생활비, 대학 등록금, 병원비 지원 이런 식으로 무엇 때문에 보내는 돈인지 정확히 적어주세요. 나중에 세무서에서 물어볼 때 이 메모가 여러분을 지켜주는 방패가 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요? 두 번째, 큰 돈은 한 번에 주지 마시고 나눠서 주세요. 예를 들어서 딸 결혼자금으로 1억 원이 필요하다면 올해 5천만 원, 내년에 5천만 원 이렇게 나눠서 주시는 거예요. 10년 동안 5천만 원까지는 세금이 없거든요.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인내심을 갖고 나눠서 주시면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차용증에 관한 내용이었죠. 맞습니다. 세 번째, 차용증을 꼭 쓰시고 조금씩이라도 돈을 받으세요. 5천만 원 넘는 큰 돈을 주실 때는 차용증을 작성하세요. 그리고 중요한 건 그냥 써놓기만 하면 안 되고 실제로 매달 10만 원이라도 20만 원이라도 받으셔야 해요. 받으실 때 이체 메모에 4월분 원금 상환 이렇게 적어주시고요. 이게 진짜 빌려준 돈이라는 증거가 됩니다. 네 번째 기억할 점은 뭔가요? 네 번째, 서류는 5년 동안 꼭꼭 잘 보관하세요. 차용증, 송금 내역, 영수증은 물론이고 자녀들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도 절대 지우지 마세요. 요즘은 카톡도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해 주거든요. 서류 보관이 귀찮으시더라도 큰 상자 하나 만들어서 관련된 모든 것들을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세무서에서 연락 오면 그 상자만 들고 가시면 돼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무엇인가요? 다섯 번째, 등록금이나 병원비는 자녀에게 돈을 주지 말고 직접 내세요. 손자 대학 등록금을 도와주고 싶으시면 손자 통장에 돈을 보내지 마시고 할아버지가 직접 학교에 가서 우리 손자 등록금입니다 하고 내세요. 병원비도 마찬가지로 직접 병원에서 결제하시고요. 이렇게 하면 세무서에서도 교육비네요, 의료비네요 하고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습니다. 이 5가지만 지키면 정말 안전한가요? 네, 이 5가지만 제대로 지키시면 세금 걱정 없이 가족을 도우실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송금 메모 구체적으로 쓰기, 큰 돈은 나눠서 주기, 차용증 쓰고 조금씩 받기, 서류 5년간 보관하기, 교육비, 의료비는 직접 내기. 이 5개만 기억하세요.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 해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정말 소중한 정보네요. 우리 청취자분들도 메모해 두시고 가족들과도 꼭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사람은 문제없이 통과하고 준비 안 된 사람은 큰 세금을 내게 됩니다. 우리 가족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것은 결국 여러분의 준비에 달려 있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정말 귀중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도 오늘 내용을 잘 기억하셔서 현명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오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시니어분들께서 가족을 도우시면서도
불필요한 세금 걱정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 같은 유익한 법률 정보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꼭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바로 알려드립니다. 우리 법률 브릿지 채널에서는 노후에 꼭 필요한 모든 법률 지식을 쉽고 친근하게 알려드릴게요. 상속 문제, 연금 관련 법률, 의료비 절약 방법, 부동산 거래 시 주의사항 등 시니어분들의 실생활에 바로 도움이 되는 내용들로 찾아뵙겠습니다. 맞습니다. 법률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알고 보면 우리 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특히 나이가 드실수록 더 많은 법률 지식이 필요하거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시니어분들의 재산을 지키고 가족 간의 분쟁을 예방하며 노후를 더 안전하고 풍요롭게 보내실 수 있는 모든 법률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댓글로도 궁금한 점이나 다뤄줬으면 하는 주제가 있으시면 언제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실제 고민과 궁금증을 바탕으로 더욱 유용한 콘텐츠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다른 어르신들께도 꼭 공유해주세요. 좋은 정보는 나눌수록 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가 법률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저희가 든든한 법률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시니어를 위한 스마트한 상속 계획 세우기라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자녀들에게 상속할 때 세금을 최소화하면서도 가족 간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릴 예정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시니어 법률 상담소는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